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한반도로 날아와 올해 첫 공중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의미를 짚어보고요. 한미 국방장관의 서울 회담에 이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봉영시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 말 한 직후였죠. 바로 다음 날 미 공군의 B-1B 폭격기 그리고 F-22 전투기 등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로 전개를 해서 서해상에서 한미 공중 연합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 전개 그리고 바로 이튿날 이어진 이런 훈련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일단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지난 1월 말에 이제 네. 만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8개월 동안 한미 국방장관이 4번이나 만났어요.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아시아 방문을 하는데 필리핀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인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작년에 탄도미사일을 30여 회, 거의 80발 가까이 미사일을 쏘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핵 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걸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김여정 여러 입을 통해서 이제 서울은 핵 관역이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작년 연말이죠. 북한이 백주 대낮에 우리 영공을 무인기 5대를 보내서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31일과 1일 연 이어서 600mm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죠. 이 방사포 사격으로 연말 연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연말에 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이런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공동 평가와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에 기초를 해서 오스틴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이거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데 대한민국은 핵을 안 가지고 있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확장 억제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틴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북한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질문하신 대로 바로 그 다음 날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죠. 공중 전략 자산 B-1B, 그다음에 F-22, F-35B 이게 다 스텔스 기능과 김정은이 아주 민감해하고 우려하는 무기들입니다. 네. 이걸 이제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억제와 응징의 의지이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우리의 동맹과 확장 억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우리의 이 불안감을 좀 의식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이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서 신뢰성을 두고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조치가 뭐 자체 핵 개발이라든지 핵 공유 주장을 하는 우리의 그 불안감을 좀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역시 그렇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핵심은 불안감이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확장 억제력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군 자체의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에 대한 그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11월에 합의한 대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적으로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그래서 미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또 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합의한 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가진 모든 가용 가능한 전략 자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 자산을 동원해서 그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현실되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과 만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로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 다시 그 공중 훈련을 함으로써 그것을 시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강경한 메시지가 단지 북한 순회에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어디서 했습니까? 서해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제일 꺼려하는 서해에서 이런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동원되면서 전략폭격기까지 동원되면서 했다는 것은 중국에게도 북한의 이런 도발 행동을 계속 좌시한다면 그 대가가 따를 것이고 그 대가는 비단 북한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영향이 미칠 거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이 같은 확장 억제 강화 방침에 대해서 역시나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핵에는 핵,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북한이 즉각 이어서 도발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이 같은 어떤 북한의 도발 태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략 자산이 전개될 때는 물론이고 네. 전개되지 않을 때도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사격 훈련 때도 그걸 시비 걸면서 도발을 했었어요. 네. 특히 작년에 한미일, 특히 미국의 전략 잠수함이 와서 한미일 해상 훈련을 하고 항공모함이 전개됐을 때는 여기에 반발하면서 일본 본토 열도를 넘어가는 4,000km 화성 12형을 발사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해서 나온 그 반응을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그런 이 회담의 결과와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정도로 냈거든요. 뭐 총참모부 총참모부 담화라든지 김여정이 나서서 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핵에는 핵,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대변인 성명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고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이 굳이 확장 억제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원인 제공자는 북한인데 마치 북한은 미국이 위협을 제공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 뭐 핵에는 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북한의 이런 의도가 결국은 자기들의 추가 도발. 왜냐하면 김정은이 2020년 21년이죠. 이 8차 당대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핵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5가지 중요한 전략 방향을 제시를 했고 작년에 그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도 김정은이 직접 4월이 되면 이제 정찰 위성 첫 번째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김정은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많은 미사일의 발사가 필요하고 추가 핵실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행하는 데는 명분이 필요하죠. 이 명분을 결국 한미연합연습 확장 억제 제공을 명분으로 삼아서 도발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이런 의도라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금년에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들 그동안 김정은의 언급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성명은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가 없다라면서 북한이 원하는 시간, 북한이 원하는 장소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화 가능성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시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누차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대화란 건 사실 없죠.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응한다는 것도 이제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언급될 것이 예상되는 미국과의 대화에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전략적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성무 센터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을 한 5가지 신형 무기 개발, 그것이 완성이 돼서 북한 정권과 군부가 나름대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조건 없는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판단이 서야지 그나마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그런 무기 체계 완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대화 제의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북한과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밝히는 것은 아까 지적한 대로 북한에서는 자꾸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가 정당한 행위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것이라는 이런 책임 전가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오늘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양국 간 외교안보 슈퍼위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번 연쇄회담의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그런 두 갈래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고 특히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비핵화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 15일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 축사를 통해서 네. 북한에게 소위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놨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호응을 한다면 북한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 비핵 번영 통일 이런 그 정책 방향들을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군사적 방어, 그다음에 확장 억제를 통한 대응과 응징, 힘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제압하기 위한 그런 접근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면 외교장관은 그런 외교적 해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한미가 어떻게 그걸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외교적 해법의 첫 번째는 동맹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금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입니다. 매우 중요한 해죠. 그래서 이 동맹을 70주년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시키는 지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동맹을 이제 포괄적인 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자라는 방향을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나왔고 대통령실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한미가 공동으로 해서 특히 지금 이번 주에 박진 장관이 워싱턴 방문 전에 뉴욕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조를 요구를 했어요. 특히 주 유엔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에게도 정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이것이 결국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함으로써 동맹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5일부터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장관이 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고 특히 중국이 외교장관이 바뀌었잖아요. 이 외교부장이 바뀌었어요. 왕이에서 이제 친강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외교부장과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앞으로 미중 관계가 충돌로 갈 것인가 조정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이 미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북한 편만 들고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앞서서 지금 서해에서 이런 훈련이 있었고 만약에 중국이 계속 그런 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간다면 이건 뭐 미국도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방, 외교 이 라인이 함께 한미가 공조하는 모습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외교장관이 만나서 뭐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이제 12년 만에 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 성사될지 여부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국무부 부대변인 네드 프라이스가 굉장히 흥미있는 발언을 했으면 뭐냐면은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문제는 언제나 논의 주제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어떤 국지적인 안보 이슈가 아니라 미중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미중 관계에서 굉장히 첨예한 중요 이슈가 됐다는 것이죠. 일종의 미중 관계를 결정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미국, 한국,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응하는가가 이제는 글로벌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것을 잘 반증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이런 위협이 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이런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를 들면은 그 다시 외국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벌이에 나설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무기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전쟁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한미동맹의 핵심 주제이자 또 이 범지구적인 안보 위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상묵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